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서광도 항구는 언제나처럼 이른 새벽부터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찬 공기 속에서도 어부들의 고함 소리와 막 건져 올린 생선의 비린내가 뒤섞여 작은 섬마을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항구 한쪽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이 자리 일주일 안에 비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손으로 다시는 칼을 못 잡게 될 거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낮고 차가운 협박은 매서운 파도 소리보다도 더 서늘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끌려 올라온 생물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 섬의 작은 횟집 해조림을 운영하는 장은비, 창앤페이였다. 은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협박을 던지고 사라진 남자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기억을 억누르는 듯한 깊은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해조림의 주인, 장은비. 올해 55이 된 은비는 서강도에서 14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외지에서 홀로 건너온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섬에 나타났고 이유도 묻히지 않은 채 그저 묵묵하게 생선을 썰고 손님을 맞고 장사를 이어왔다. 그녀의 손놀림은 다른 어떤 주방장보다 빨랐고 정확하고 위험할 만큼 매끄러웠다. 칼이 그녀 손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랜 무술가가 검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래서일까? 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속삭였다. 장은비 씨, 그냥 요리사가 아닌 것 같아. 손에 칼 잡는 자세가 보통 사람은 아니던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다. 새벽 항구,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 은비는 항상처럼 새벽 4시에 항구로 내려왔다. 그녀는 어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랐다. 광어, 민어, 문어, 그리고 섬의 명물인 삭힌 가오리까지 은비가 고르면 틀림없이 최상품이었다. 은비 씨는 눈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지. 항구의 터줏대감 박노인이 흐뭇하게 웃었다. 은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들께 드리는 음식이니까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노인은 항상 신경 쓰이는 듯 은비의 왼손 등을 흘낏 바라봤다. 그곳에는 넓고 깊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마치 불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던 사람처럼. 너무 오래된 상처이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다음에 해조림의 아침. 은비는 횟집 문을 열기 전 항상 작은 의식을 치르듯 공간을 정리했다. 칼을 가지런히 놓고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유리창을 닦는 일련의 과정은 이미 그녀의 몸에 깊이 새겨진 습관이었다. 마치 훈련된 군인이 아침점호를 치르는 것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이었다. 오늘도 첫 손님은 민박을 운영하는 강소희 장수 씨였다. 은비와 제일 가까운 친구이자 이곳에서 그녀의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언니 오늘 광어회 진짜 예술이다.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는 거야. 소희가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은비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비밀이지. 하지만 소희는 오늘따라 표정이 밝지 않았다. 섬에 들이운 이상한 소문. 소희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혹시 들었어? 서강도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짓는데. 은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누가 그런 말을 해? 하윤그룹이라는 회사야. 대표 이름은 고태성 가오타이창이라고. 정부 승인까지 받았다더라. 근데 문제는 어장 대부분이 없어질 거래. 은비의 표정에 서늘한 그림자가 스쳤다. 어제 어촌계 회의에 그 회사 사람들이 왔다니까. 보상금을 준다면서 거절하면 불법 어루로 엮어서 강제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나 봐.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비는 침착하게 칼을 내려놓았다.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 그때 횟집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누가 봐도 회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었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만. 저희는 하윤에너지 소속입니다. 잠시 대화 가능하실까요? 잠시 후 2 남자는 테이블에 앉았고 회를 먹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서광도 앞바다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마 들으셨겠죠. 방금요.
보상안을 가져왔습니다. 예상 어획량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은비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내용도 안 보시고 거절하신다고요. 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덤 협박의 그림자. 젊은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말했다. 장은비 씨, 최근 이 해역에서 불법 어로가 적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섬이 작다 보니 오해가 생기면 곤란하실 겁니다. 은비의 눈빛이 번쩍했다.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은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키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자 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충고 하나 하지요. 전 이 섬에서 14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을 겪었고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은비는 냉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손님들이 곧 올 시간이라서요. 남자들은 불편하게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거. 그들이 떠나자 은비는 창밖으로 파도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거친 겨울바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다. 또 시작이구나. 은비는 뒷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손을 뻗어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외국어로 적힌 임무 문서, 그리고 날카로운 군용 단검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단검을 쥐고 중얼거렸다. 호크아이, 잘 지냈나? 그것은 그녀의 과거 코드네임, 치명적인 감각을 지닌 그림자 속의 전사. 24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서강도 겨울바다는 유난히 초조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은 갈매기의 울음을 찢어버릴 듯 거칠었고 파도는 항구에 부딪혀 흰 거품을 뿜어냈다. 장은비는 횟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어지러웠다. 방금 들은 협박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고 있었다. 은비는 난로를 조용히 켠 뒤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쯤 문 밖에서 낯익은 기침소리가 들렸다. 어촌계장, 전영수의 방문. 문이 열리자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어부. 전영수 관롱초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강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그는 섬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어촌계장이었다. 은비씨, 들었어. 낮에 그 회사 사람들이 왔다더군. 영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은비는 따뜻한 차를 내어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왔다 갔어요. 보상간을 들이밀더군요. 거절했지. 에레.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쉽지 않을 거요. 저런 사업은 이미 위에서 다 결정하고 내려오는 거니 현장에서 목소리 내봐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은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수의 다음 말은 그 분위기를 금세 무너뜨렸다. 은비씨, 고태성이라는 사람. 알아보니 전직군 정보부대 출신이라더군. 이름만 들으면 그냥 기업가 같지만 배우엔 아직 그쪽 인맥이 든든하게 있는 모양이야. 은비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다. 역시 그녀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훈련소, 사막, 총성, 명령. 그림자 속 인물들, 그녀의 동료들이 속삭이던 한 단어가 떠올랐다. 호크 하우케. 그것은 그녀처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특수요원들의 비공식 코드 그룹 중 하나였다. 그 사람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은비가 조심스레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송골매라던데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은비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팔콘. 그녀가 과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동료, 그리고 끝내 등을 돌려야 했던 남자. 은비의 흔들리는 시선. 영수가 떠난 후 은비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난로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줄였다 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전장을 떠나기로 결심하던 밤도 이와 비슷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때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서랍 속 금속 상자를 떠올리자 마음 깊은 곳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다시 그걸 열어야 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을 계속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밖에서 바람이 문을 떼어낼 듯 몰아쳤다. 겨울 파도가 곧 무언가를 예고하듯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생선을 찾기 위해 나선 새벽. 다음 날 새벽, 은비는 평소와 같이 항구로 향했다. 그러나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불안한 웅성거림, 금속이 버려진 듯 들리는 쾅 하는 소리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보았다. 망가진 어선 2척, 찢겨진 그물과 파손된 엔진,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어부들. 박노인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누가 해놓은지 모르겠어. 그물은 칼로 정교하게 잘려 있었고 엔진에는 모래가 잔뜩 들어가 있더군. 우리 같은 사람 수준에서 할 짓이 아니야. 그 말에 은비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 정교하게. 그 단어는 직업적 느낌이 너무 강했다. 군대식 또는 요원식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소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했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직적인 경고였다. 생선을 구할 길을 찾다. 그날 항구에서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어부들은 충격에 빠져 바다에 나가지 못했고 살아남은 몇 척의 배도 혹시 모를 위협에 벌벌 떨고 있었다. 소희가 운영하는 양식장으로 향하는 길. 은비는 바람에 실려오는 미묘한 쇠냄새를 느꼈다. 섬 사람들은 모르는 냄새였지만 그녀는 알았다. 엔진 절단 작업에 쓰는 절영이 냄새. 어떤 종류의 장비가 사용된 것인지조차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양식장에 도착하자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얀데. 항구가 엉망이야. 어선 둘이 망가졌어. 소희는 입을 막으며 말했다. 설마 그 사람들이? 가능성 높아. 양식장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눈만 마주쳤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소희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은비 씨, 오늘 쓸 생선이면 여기서 가져가요. 품질은 항구만큼은 아니지만. 은비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생선을 골랐다. 그러나 그녀의 속은 이미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 고태성. 오전 10시. 은비가 간신히 횟집 문을 열려던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은비가 어제 본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오른쪽 뺨에는 길게 칼자국 같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단순한 기업가의 이미지라고 볼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은비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그녀는 무기를 숨긴 적 없지만 그 습관은 오랜 군 생활에서 몸에 밴 것이었다. 장은비 씨. 은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하윤에너지 대표 고태성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팔콘, 그녀가 알고 있던 그 이름, 그의 한국식 본명은 태성이었다. 정말 니어였구나. 은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얘기하고 싶어 왔습니다. 태성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더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자세는 경호원이 아니라 요원의 기운이었다. 경계하는 눈빛, 일정한 보폭, 현장을 장악하는 습관. 은비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도 태성처럼 과거의 그림자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더 의도된 협박. 어제 직원들이 다녀갔다 들었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안을 거절하셨다고요. 네? 왜죠? 은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섬 사람들은 바다가 삶이에요. 그 바다를 빼앗는 제안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태성은 피식 웃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태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항구 어선 몇 척이 망가졌다고 하던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바다는 언제나 위험하니까. 그 말에 은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말이 경고인가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다.
그 순간 은비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둔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말투, 시선, 몸짓, 태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예전에 송골매라고 불렸던 적 있죠? 태성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챈 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였어, 이글. 둘 사이의 숨소리조차 얼어붙는 침묵이 흘렀다. 14년 만의 재회. 하지만 반가움 대신 냉기가 가득 찬 재회였다. 태성의 마지막 경고.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일 드리겠다. 그동안 다시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방해하지 말라는 것뿐이야. 은비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이 섬을 지킬 거예요. 태성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훨씬 차갑게. 그럼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 그 말과 함께 태성과 그 부하들은 조용히 횟집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요했던 횟집이 마치 폭풍 후의 정막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비는 서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불안에 잠겨가는 섬. 그날 오후 횟집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어선이 망가졌다. 외지인들이 어촌계를 협박했다. 정부 사업이라 거역하면 큰일 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가족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섬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들까지 생겼다. 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성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과거의 그는 냉철하지만 동료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태성은 권력, 명령, 의무, 그리고 왜곡된 충성 뒤에 서 있었다. 저 밤바다에서의 고백. 저녁, 은비는 소희와 항구 근처를 걸었다. 하늘에는 작은 별들이 떨며 빛나고 있었고 바다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이제 어쩌려고? 은비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살고 싶어.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이렇게 다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그녀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소희는 은비의 손을 잡았다. 언니, 사실 소문이 있어. 언니가 외국에서 특수부대였다는 말. 은비는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맞아. 나 있었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팀.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임무들을 수행했지. 소희의 눈이 커졌다. 언니, 무섭지 않아? 은비는 슬프게 웃었다. 무섭다고 그건 나도 몰라.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으니까. 과거의 진실. 소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물었다. 그럼 왜 떠났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은비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답했다. 우리가 마지막 임무라고 부르던 작전이 있었어. 그 임무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건 테러 조직 소탕이라는 명령이었지. 잠시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마을엔 테러리스트가 없었어. 단지 석유 개발에 반대하던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어. 소희는 숨을 삼켰다. 은비 언니. 은비는 눈을 감았다. 그날 많은 걸 잃었어. 그리고 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고.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은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분간은 과거의 나를 꺼내야겠지. 새벽이 오기 전에 서광도는 늘 고요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장은비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태성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 안에 숨어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은비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집안은 난로의 잔불이 식어가는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지붕을 긁듯 낮게 울고 있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방으로 향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느껴졌다. 거기엔 14년간 봉인해둔 금속 상자가 있었다. 은비는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봉인을 열다. 은비는 상자를 열기 전에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버린, 잊고 싶었던 삶이 모두 들어있었다. 아직 돌아가기 싫은데.
그러나 상황은 그녀를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뚜껑을 천천히 열자 오래된 금속의 마찰음이 방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바래진 사진 몇 장, 외국어 문서들, 낯선 암호가 적힌 작은 노트, 미세한 흠집이 가득한 군용 단검, 오래전에 폐기된 통신 암호표,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작은 검은색 수첩. 은비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호크아이 팀의 멤버 이름과 암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팔콘, 고태성 가오타이창. 은비는 숨을 들이켰다. 태성, 한때 그녀에게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그림자 속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들던 동료. 그러던 그가 지금은 섬을 위협하는 사업가이자 과거의 흉터를 들춰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정보원을 찾다. 은비는 상자에서 낡은 휴대전화 한 대를 꺼냈다. 심카드도 없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익숙하게 움직였다. 마이크,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마이크, 그녀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절 비공식 정보망을 관리하던 민간 정보원.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가짜로 사용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조직보다도 광범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기의 커버를 열어 숨겨둔 비상칩을 꺼내 장착하자 전원이 켜지며 셀룰러 신호가 미약하게 잡혔다. 제발, 은비는 짧고 숨가쁜 숨을 내쉬며 국제이동통신 코드를 눌렀다. 딩, 딩, 딩. 3번의 신호음을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Oh, hello, who's calling?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날카로웠다. 은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영어로 말했다. 마이크, 나야, 은비, 이골.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10초가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이글 정말 너야. 14년 동안 너는 죽은 줄로만 알았어. 나도 내가 산 건 기적이라고 생각해. 지금 어디야? 설마 한국? 응, 서광도라는 섬이야. 마이크는 빠르게 물었다. 너를 거기서 움직이게 만든 게 뭐야? 팔콧 고태성. 그가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어. 정부와 함께 어떤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중이고 그 때문에 이 작은 섬이 위험해. 팔콘. 젠장.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군. 은비는 숨을 삼켰다. 마이크, 그 사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어. 마이크는 즉시 진지해졌다. 알았다. 몇 시간만 시간 줘. 지금도 그쪽 사람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그리고 은비, 조심해. 그가 팔콘이라는 이름을 계속 쓴다는 건 아직 그의 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전화를 끊자 은비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마이크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섬을 뒤흔든 소식. 이틀 후 항구는 다시 혼돈에 빠졌다. 이번엔 단순한 장비 파손이 아니었다. 젊은 어부 최민재 26가 밤에 배를 보러 나갔다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쓰러져 있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민재의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은비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민재는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붓고 멍이 퍼져 있었다. 은비는 민재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누가 그랬대요? 민재 아버지는 이를 꽉 물었다. 3명이었다지. 검은 옷을 입었고 얼굴은 안 보였대. 바람 거슬러 다니면 다친다고 말하면서 섬 사람들에게 그만 반항하라고 했다더군. 은비의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다. 이제 사람까지 손대기 시작했어.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병원을 나오자 은비는 더는 주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곧장 횟집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단검뿐 아니라 문서와 수첩까지 모두 꺼냈다. 그리고 마이크에게서 받은 새로운 연락을 확인했다. 이글 들었나? 팔콘은 은퇴한 게 아니야. 지금도 비공식 작전팀과 연결되어 있어. 한국 정부와의 협약, 그건 표면적인 명분일 뿐. 서광도 앞바다, 그 위치는 전략 요충지야. 은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해상폭력 단지는 겉보기일 뿐. 실제 프로젝트는 군사 감시 시스템 설치였다. 태성의 말은 진실이었다. 절망에 흔들리는 어촌.
소희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언니, 이제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움직일 수준의 일이 아니야. 태성 뒤에는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은비는 창문 밖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와 직접 이야기해야 해. 소희는 공포에 질렸다. 언니,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한 건 알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섬 전체가 위험해져.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다. 비밀 작전의 시작. 며칠 후 소희는 정보를 들고 왔다. 언니, 태성 그 사람 목포의 파르나스 스카이 호텔에 묵고 있대. 그리고 금요일마다 사우나를 이용하는 습관이 있대.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우나는 경호가 약해. 그곳이라면 접근할 수 있어.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화만 할 거지. 은비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나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대화가 마지막 선택지야. 소희는 눈물이 고여도 말릴 수 없었다. 언니, 제발 무사히 돌아와. 은비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선택한 싸움이니까. 그래, 목포로 향하는 배. 금요일 아침, 은비는 검은색 정장 바지와 흰 셔츠를 입었다.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고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넣었다. 가벼운 녹음기 하나, 수첩, 그리고 옛날 습관을 잊지 않기 위한 작은 펜. 무기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결심이었다. 목포로 향하는 배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위협, 그리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 함께 실려 있었다. 은비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왔구나. 그리고 배는 조용히 목포항으로 향해 나아갔다. 목포항에 배가 도착하자 겨울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은비는 배에서 내리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목포의 아침은 분주했고 항구에는 관광객과 물류 차량이 뒤섞여 있었다. 이 복잡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연기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었다. 파르나스 스카이 호텔, 은비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이름은 이미 섬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윤에너지의 고위직들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태성이 머무는 곳. 은비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흡사 사라질 듯 흐르면서도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네 호텔 로비의 공기. 파르나스 스카이 호텔은 목포에서도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로비는 대리석과 금속 장식이 번쩍였고 곳곳에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양복 차림의 회의 인원들이 북적였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은 은비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도시와 기지를 돌며 더 위협적인 장소도 지나쳐 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 그 한 사람 고태성뿐이었다. 은비는 프런트 데스크의 반대편,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코너에 섰다. 그리고 로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표정, 분위기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직 정보요원의 감각은 이미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몇 분 후 직원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장은비 씨, 맞으시죠? 작은 목소리, 긴장된 눈빛. 소희의 사촌, 강미래였다. 호텔 사우나에서 일하는 직원. 도와줘서 고마워요. 은비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쪽이에요. 경호원들이 눈치채기 전에. 두 사람은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다. 직원 통로의 긴장감. 통로는 조용했고 복대는 청소도구와 수건 카트가 놓여 있었다. 미래는 은비에게 사우나 직원이 입는 얇은 베이지색 유니폼을 건넸다. 태성 씨는 늘 남성 사우나 휴게실을 혼자 이용해요. 경호원 둘은 밖에 서 있고요. 감시 카메라는 은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복대는 있는데 휴게실 내부에는 없어요. VIP 보호 차원에서. 좋아. 은비는 차분히 유니폼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미래는 작은 음료 카트를 밀며 은비에게 말했다. 들어가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눈빛이 무서워요. 은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부드럽지만 어디엔가 차갑고 단단했다. 괜찮아. 나는 그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아.
사우나 복도 2개의 그림자. 사우나로 들어가는 통로에 다다르자 검은 양복을 입은 큰 체격의 2 남자가 서 있었다. 둘은 은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음료 시킨 적 없는 걸로 아는데. 비서실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은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 말투는 진짜 직원보다 능숙했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휴게실 문을 열어 확인하러 들어갔다. 얼마 후 문틈이 살짝 열리며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 은비는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더위 태성과의 대면. 휴게실 내부는 고요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조명, 은은한 향. 그리고 천으로 인해 뿌옇게 흐려진 공기가 퍼져 있었다. 한가운데 흰 가운을 걸친 고태성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함과 경계가 공존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음료는 시킨 적 없는데. 은비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카트를 옆으로 밀고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야, 팔콘. 태성의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이글 너였어. 둘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어떻게? 여기서 너를 보게 되지. 태성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놀라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은비는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우연이 아니야. 너를 찾으러 왔어. 서로를 읽는 2 사람.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비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공간 안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은비, 왜 이제 나타난 거지? 당신이 내 섬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 섬은 내 거냐?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 태성은 코웃음 쳤다. 평화 그런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바꿨어. 태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왜 나를 찾아왔지? 은비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너희 회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건 단순한 풍력 사업이 아니지.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맞아. 서광도 앞바다에 군사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위해 섬 사람들을 겁주고 있지. 태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군. 은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충분히 알아. 그리고 더 알 필요도 없어. 그만둬. 태성은 피식 웃었다. 그럴 수 없어. 그 지난날의 균열. 은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성, 너는 아직도 그때의 명령을 믿어. 순간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지? 우리 마지막 임무, 그때 우리가 속았다는 거 이제 너도 알고 있을 거야.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치 숨을 삼키듯 말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야. 왜 아직도 인정하기 싫어? 은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웠다. 그 마을엔 테러리스트가 없었어. 무고한 사람들이었어. 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만해. 너도 알잖아. 우릴 속인 건 존대령이었고. 그만하라고 했어. 태성의 외침은 휴게실을 울렸다. 잠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비는 작게 속삭였다. 네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일 뿐이야. 그의 마지막 선택. 태성은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마치 가슴속 깊숙한 상처를 건드린 듯 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임무는 지옥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한 거야. 명령이 주어지면 수행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잖아. 아니, 은비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감옥이야. 태성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넌 벗어났다고 생각해. 은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나는 벗어났어. 이제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래,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왜 온 거지? 날 설득하러.
설득이 아니야. 은비는 녹음기를 단단히 쥐었다. 나는 중단시키러 왔어. 태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그런다고 변하는 건 없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목소리가 흔들린 순간 은비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게실 안에 울려 퍼진 것은 태성의 목소리였다. 서강도 해상 폭력 발전은 위장용이야. 진짜 목적은 전략 감시 시스템 설치지지.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정말 망할 짓을 하는구나. 필요하다면 공개할 거야. 그러면 너도 끝이야. 알라, 너의 과거까지 다 드러날 거라고. 그것도 각오했어.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은비를 바라봤다. 정말 너는 변했구나. 그래, 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로 한 사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태성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갔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움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프로젝트 재검토해보지. 은비의 눈이 약간 커졌다. 믿을 수 있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만들어보겠다. 그 말은 철수하겠다와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폭력은 멈출 것이라는 의미였다.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글, 넌 지금 행복하냐? 은비는 조금 놀랐다. 이 질문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진심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응,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어. 휴게실 문 앞에서 은비가 문을 열려는 순간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 은비는 멈춰섰다. 태성은 작게 말했다. 조심해.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이 세상은 늘 너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은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태성이 행동을 제지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호텔 밖에 다시 시작되는 숨결. 은비가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위험한 대면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멀리서 소희가 은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무사한 거 맞지? 은비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섬으로 돌아가자. 소희는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끝난 거야. 은비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짙은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아직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첫걸음은 시작됐어.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항구를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는 호텔 창문 너머로 태성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과 흔들리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서강도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바람은 더욱 거칠게 불어왔다. 은비는 배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까지 태성과 마주한 상황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 뒤에 남은 섬 사람들의 표정은 마음을 계속 죄었다.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비를 바라보던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지? 은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사히 끝났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섬에 손 안 댈까? 당장은. 은비의 짧은 대답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번 대면으로 폭력이 멈추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언니, 태성이라는 사람. 언니랑 어떤 사이였어 그 표정. 그냥 적대하는 사이만 같지 않았어. 은비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전우였어. 같은 팀에서 등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 소희는 놀란 눈으로 은비를 바라봤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같은 길로 데려갔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은비의 목소리에 담담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섬의 공기는 여전히 불안했다. 서강도에 도착하자 섬의 공기는 낮지만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뜻 평화로운 섬처럼 보였지만 은비는 섬 사람들 얼굴에 떠있는 불안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어촌계장 전영수가 먼저 다가왔다.
은비 씨, 어디 갔다 왔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은비는 담담히 말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왔어요. 그 개발업자들 아직도 섬에 머물고 있어. 오늘도 호텔로 사라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군. 은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요. 아직 떠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길래 뭔가 달라진 게 있어. 은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어촌에 손대지 않을 거래요. 폭력도 중단할 것 같고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다행이지만 완전히 믿긴 어렵구먼. 네,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터의 밤,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은비는 문을 닫고 혼자 횟집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칼과 도마를 닦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조용히 울렸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은비는 재빨리 몸을 돌려 문을 바라보았다. 누구지?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갔다. 그곳엔 더 이상 무기가 없었지만 본능은 항상 같은 자리를 향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미래. 호텔에서 은비를 도와준 소희의 사촌이었다. 미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미래는 숨이 가쁘고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는 접힌 메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은비 씨, 큰일이에요. 오늘 호텔에서 이상한 걸 들었어요. 무슨 일? 미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밤 태성 씨 일행 중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광도 어촌계 사람들 중 누군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걸 들었어요. 은비의 눈빛이 좁혀졌다. 누구? 미래는 메모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장, 주의 인물 행적 파악 필요. 은비는 메모 끝에 흐릿하게 적힌 글자를 읽고 숨이 멎을 뻔했다. 장은비. 미래는 이어 말했다. 그 사람들 목소리 엄청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분명 은비 씨를.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은비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역시 쉽지 않겠지. 태성이 재검토해보겠다고 한 말, 그건 일시적인 약속일 뿐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는 이미 은비가 자신을 치명적으로 흔드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났다. 미래를 돌려보낸 뒤 은비는 홀로 앉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감시를 시작했구나. 그녀는 뒷방으로 들어가 금속 상자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노트에는 위험 감지 행동 요령, 도주로 확보, 역추적 회피 등 그녀가 오래전 몸에 새겼던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비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숨결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범한 회터 주인일 때보다 이글이글의 감각을 되찾는 순간에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걸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태성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어촌의 또 다른 사건. 다음 날 새벽 은비는 항구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다. 한 어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큰일 났어. 계장님이 다쳤어. 은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디서? 감시초소 근처에서. 은비는 사람들을 해치고 뛰었다. 감시초소 근처는 섬에서도 좀 떨어진 외딴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영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 뒤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계장님, 은비는 무릎을 꿇고 빠르게 영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고 있었다. 주변을 살핀 순간 은비는 한 가지를 알아챘다. 땅에 미묘하게 남아있는 군화 발자국. 에그박. 누가 보아도 일반 범죄자가 남길 만한 흔적이 아니었다. 태성, 내 사람들인가. 섬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우리도 위험한 거 아냐. 섬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서강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조용히 서 있는 은비가 있었다. 은비의 결심. 밤이 되자 은비는 바다로 나갔다. 파도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렸고 섬은 새벽처럼 조용했다. 은비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태성,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섬 사람들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 그녀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결심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다. 그녀가 말하는 준비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보, 감시, 함정, 심리전, 판단. 그녀가 다시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그림자 속의 기술들.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 없이 빛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별 마지막 문장.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성, 네가 날 지켜보겠다면 나도 널 지켜볼 거야. 그리고 바다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싸움은 네가 시작한 거니까. 바람은 그녀의 말끝을 바다로 흩어보냈다. 서강도의 가장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일어나기 직전의 위태로운 정적이 꽉 차 있었다. 감시초소에서 전영수가 쓰러졌던 사건 이후 서강대는 날카로운 바람처럼 무언가 싸늘한 불안이 퍼져갔다. 어부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을 아꼈고 항구에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은비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정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섬 곳곳을 돌아다니고 필요한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태성,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은비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서강도 사람들 사이의 균열. 다음 날 아침, 은비가 항구로 나가자 이미 사람들은 모여 있었다. 어젯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애들 있는 집까지 왔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불안은 어느새 공포로 번지고 있었다. 섬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끝에는 떨림이 있었다. 어촌계장 영수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비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은비 씨,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위험한 거 아니오? 섬을 떠나는 게 나을까요? 은비는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해요. 하지만 그 말 뒤에서도 은비는 모두가 불안해진 것을 느꼈다. 그들은 태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새로 발견된 흔적. 그날 오후 은비는 혼자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감시초소 뒤 언덕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사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땅을 살폈다. 그리고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얕게 눌린 발자국 하나. 그 옆에는 작은 담배꽁초가 있었다. 담배는 외국 브랜드였다. 한국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제품. 태성의 경호원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했다. 은비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성,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이었어. 그러나 은비의 눈빛은 곧 바뀌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냉정한 분석의 빛.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녀는 주변을 다시 돌며 흔적을 조사했다. 그러다가 풀숲 한쪽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대체로 경호 장비나 군용 장비에서 떨어질 만한 작은 부품. 하지만 은비는 즉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기 위해 떨어뜨린 것이다. 에이그 어쉐. 은비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태성이라면 이런 실수를 할 리 없다. 그의 경호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가 태성의 소행처럼 보이게 만든 것. 섬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의심. 그날 밤 은비는 매우 조용히 회터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불을 끈 채 주방 안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주 천천히 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배운 감청 회피 자세로 호흡을 낮췄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감각을 조정했다.
그러다 문득 창문 너머로 스치는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바람이지만 바람만은 아니었다. 은비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회터 뒤쪽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은비는 쏜 살같이 뒤편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후였다. 발자국도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나무 기둥에 희미하게 붙어있는 스티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안 장비의 시리얼 스티커. 이건 태성의 조직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누가 섬에서 일어난 폭력, 개장 전영수의 부상, 어부들 감시, 태성을 감시해 남긴 흔적 모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점은 태성이 아니었다. 내 또 하나의 세력. 그날 늦은 밤 소희가 은비의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언니, 어떤 사람이 항구에서 배를 타지도 않은 채 계속 사람들 살피고 있어. 섬 사람이 아니야. 혹시 어떤 모습이었어? 양복을 입었는데 경호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태성 씨 사람들과는 또 달라. 소희의 말은 은비를 확실하게 자극했다. 태성 외에도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람이 혹시 언니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 글쎄. 은비는 바로 상황을 정리했다. 태성 측 매수에서 정체불명의 또 다른 세력. 둘 중 하나만을 상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력은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며 더 치명적일 수 있었다. 더블 태성과의 통화. 은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랜 번호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와 태성만 알고 있는 비밀 채널.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 하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통화는 단 한 번의 신호음 후 바로 연결되었다. 은비.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으로 가득했다. 네가 전화할 줄 알았다. 정체를 알고 있어. 은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계장님을 다치게 한 사람들 너희가 아니지. 태성은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우리는 서광도에 어떤 물리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쪽이 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은비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당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도 누군가에게 움직임을 감시당하고 있어. 오늘 우리 측 요원 하나가 실종됐어. 은비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실종 어디서? 서광도 근처 해상에서 마지막 신호가 끊겼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은비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태성, 누군가가 우리 둘을 동시에 노리고 있어. 그래. 그렇게 보인다. 혹시 군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태성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을 만들어냈다. 너도 알아챘구나. 은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매의 그림자 섀도우헉, 그 팀인가? 태성의 호흡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반응만으로도 은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정답이었다. 매의 그림자. 과거의 또 다른 어둠. 그 이름은 오래전 은비와 태성이 속했던 블랙 이글 내부에서도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조직이었다. 어두운 임무, 국가의 그늘 아래서 움직이는 비공식 세력, 심지어 블랙 이글조차 그들을 감시할 수 없었다. 태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둘 다겠지. 태성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제 너도 위험해. 은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알고 있어. 은비. 하지만 난 이 섬을 지킬 거야. 태성은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같은 적을 보게 되는 건가? 은비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적도, 동료도 아니야. 하지만 은비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섬 사람들을 해치려는 존재라면 그게 누구든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성은 깊게 숨을 쉬었다. 알겠다. 통화가 끊겼다. 은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달의 마지막 장면.
서강도의 밤하늘은 유난히 깊었다. 바다에서는 낮은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은비는 아주 선명하게 느꼈다. 섬을 둘러싼 전선이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성, 그리고 매의 그림자. 그녀의 눈빛은 달빛 아래서 매섭게 빛났다.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야. 서강도의 밤은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조용했다. 파도는 일정한 박자로 해안에 부딪혔고 바람은 어디론가 향하는 듯 날카로운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 바람 너머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움직임이 숨어 있었다. 은비는 회터 작은 방에서 지도와 사진, 그리고 메모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섬 전체의 지형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 넣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전장이었기 때문이다. 덤벨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 태성과의 통화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윤에너지 첫 번째 그림자, 매의 그림자, 섀도우호크 두 번째 그림자. 그렇다면 은비와 서강도 사람들을 향한 위협은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의 프로젝트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파벌끼리 충돌하며 생긴 틈 속에서 벌어진 사각지대의 전쟁. 이었다. 은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섬 사람들은 이런 싸움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녀가 바라보는 지도의 선은 파도처럼 흔들리는 듯 보였다. 소희의 불안. 그때 횟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자요. 은비는 문을 열었다. 소희는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잠이 안 와서 와봤어. 은비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뭔 일 있어? 소희는 손을 떨며 차를 잡았다.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언니가 말한 그 외부 사람들 항구에 있었어. 그리고 내 민박집 근처까지 왔어. 정확히 누가? 잘 모르는데 두 명이 내 가게를 멀리서 계속 보더라고. 은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나를 찾는 거겠지. 아니야. 느낌이 그게 아니었어.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 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섬 전체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느낌이었어. 마치 조사하듯이. 은비는 반응하지 않고 차만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야. 응. 혹시라도 누가 내 집 주변을 기웃거리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마. 언니,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어. 은비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절반은 위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구람동 폐집 이상한 기척. 다음 날, 은비는 조심스럽게 섬 북쪽의 구람동이라는 버려진 마을로 향했다. 과거엔 사람들이 살았다지만 지금은 모두 육지로 떠나 폐허만 남아 있었다. 왜 그곳으로 향했는가? 전영수가 다치기 전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어부의 말 때문이었다. 밤마다 구람동 쪽에서 누가 손전등을 켜고 있었다고 했지.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쇠지붕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다. 쓸쓸함이 아닌 침입자의 존재를 알리는 듯한 소리. 은비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폐가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발자국, 신호, 장비 흔적. 그녀는 전직 정보요원의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폐가 뒤쪽 흙바닥에 찍힌 완벽히 평행한 발자국 두 개를 발견했다. 이건 민간인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 아니야. 발끝 각도, 압력 분포, 신발 형태 모두 특수부대 출신의 움직임. 그 순간 폐가 안쪽에서 미세한 금속 소리가 들렸다. 은비는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에트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죽였다. 폐가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다. 발소리는 무겁지 않았다. 재빠르고 부드러웠다. 마치 습관적으로 조용히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의 발자국.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문이 끼익 소리를 냈다. 그때 폐가 안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은비는 작은 숨을 쉬었다. 나를 눈치챘어. 그 순간 땡! 폐가 안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빠르게 뒤쪽 산 쪽으로 달려갔다. 은비도 바로 반응했다. 도망치네. 그녀는 산 쪽으로 질주했다. 하지만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은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군.
그곳은 바로 산 능선의 나무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매의 그림자라면 이 정도의 움직임은 기본이었다. 태성의 메시지. 은비가 회터로 돌아오자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문자 한 줄. 은비, 지금 당장 조심해. 태성. 은비는 눈을 좁혔다. 그 문자와 거의 동시에 창밖 어둠 속에서 바람과는 다른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석양이 완전히 사라진 뒤 회터 주변은 기묘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은비는 문에 다가가 천천히 심호흡했다. 아, 누구지? 태성의 요원인가 아니면 타세력. 그녀가 문을 열기 직전 문틈 아래로 조용히 밀려 들어오는 작은 종이 한 장. 은비는 발끝으로 종이를 끌어와 집어들었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섬을 떠나라. 지금 당장. 은비는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어부들의 결에 저녁 무렵 어촌계 사람들은 횟집으로 몰려왔다. 은비씨, 우리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소. 당신이 혼자서 우리를 지켜줄 필요는 없소. 우리도 싸울 거요. 그들의 눈은 두려움을 넘어서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고 있었다. 은비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이 싸우는 곳은 바다이지. 총과 칼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영수의 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섬을 지켜야죠. 은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키는 일은 제가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섬을 떠나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니까. 그 말에 섬 사람들의 눈에는 경외와 걱정이 동시에 비쳤다. 그 마지막 장면 은비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서강도는 바람만이 살아있는 듯 고요했다. 은비는 회터 뒤편 언덕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러다 멀리서 기척이 느껴졌다. 산 능선 위 흔들리지 않는 실루엣 하나. 은비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실루엣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그 실루엣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돌아 사라졌다. 그러나 은비는 확실히 알았다. 그 사람은 태성이 아니었다. 매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관찰이 아니라 조만간 행동으로 바뀔 것이다. 은비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라면 와. 이 섬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달빛은 은비의 옆 얼굴을 비추며 다가오는 결전을 암시했다. 서강도의 마지막 밤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달빛은 지나치게 밝아 어둠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였다. 마치 모든 진실이 이 밤을 틈타 모습을 드러내기라도 할 듯했다. 은비는 회터 뒤쪽 언덕에 서 있었다. 어젯밤 그녀를 바라보던 그 실루엣이 있었던 곳. 언덕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파도를 몰고 올 예고처럼 느껴졌다. 오늘이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다물었다. 섬에 들이운 그림자들 하윤 에너지, 태성,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매의 그림자. 이 모든 충돌은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될 예고 없는 침입. 은비가 언덕을 지나 회터로 돌아오려던 순간이었다. 세우기, 바람이 아닌 실체 있는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다. 은비는 즉시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뒤쪽 어둠을 응시했다. 나와 숨지 말고. 은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나타났다. 검은 방풍복, 군화를 연상시키는 부츠, 기계처럼 정확한 움직임. 매의 그림자 소속 요원. 남자는 얼굴 절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그의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장은비. 낮고 거친 목소리. 당신에 대해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다. 그래, 그럼 나도 묻고 싶네. 은비가 한 걸음 다가섰다. 왜 이 섬에 온 거지? 왜 여기 사람들을 건드린 거야? 요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너 때문이야. 우린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은비는 눈을 가늘게 좁혔다. 블랙 이글에서 떠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다. 요원이 말했다. 행적을 숨겼다는 게 문제지. 그 말은 은비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움켜쥐었다.
역시 나를 처리하러 온 거구나. 그러자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는 현재 하윤에너지의 대표 고태성의 움직임을 추적 중이다. 그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다. 은비는 잠시 멍해졌다. 태성을. 그는 이중 목적을 품고 있다.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 감시 시설 설치가 아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는 건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던진 다음 말은 은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태성은 단순히 국경 감시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국경 너머까지 감시와 통제권을 확대하려 했다.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권력 구축이지. 은비는 숨이 턱 막혔다. 태성, 너 왜? 그러나 요원은 그녀의 충격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잠깐, 은비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요원을 향해 말했다. 태성을 죽이러 온 거면 왜 나까지 감시하는 거지? 요원의 대답은 짧았다. 당신이 방해 요소니까. 혜성의 등장. 그 순간이었다.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늘 그렇듯 조용한 발걸음. 하지만 은비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고태성. 달빛 아래선 그의 모습은 냉철함과 피로함.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슬픔까지 담겨 있었다. 은비. 그는 은비와 요원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요원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팔콘,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다. 그래서 함정을 깔아뒀지.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은비는 둘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둘 다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태성이 은비 쪽으로 다가섰다. 은비, 뒤로 물러서. 왜? 저 요원은 너까지 제거해야 일이 끝난다고 믿고 있어. 요원이 반박했다. 팔콘, 내가 변질된 순간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됐어. 변질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난 국가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국가에 속은 줄 알았지. 요원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변명이다. 내 충돌 직전. 은비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다. 둘 다 멈춰. 은비는 외쳤다. 그러나 요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은비, 넌 우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팔콘을 돕는다면 제거 대상이 된다. 태성 역시 은비를 향했다. 은비, 물러나.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둘 다 내 말 좀 들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투 자세를 취했다. 요원의 손에는 무음총이, 태성의 손에는 소형정이 충격기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둘의 움직임은 비슷했다. 둘은 은비가 옛날에 본 그 팀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려는 찰나, 은비가 움직였다. 은비의 선택. 그녀는 단 한 동작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 그녀의 외침은 바람을 갈랐다. 그리고 그 순간 요원과 태성의 공격이 모두 그녀 앞에서 멈췄다. 은비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말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하지만 이 섬 사람들만은 절대 건드리게 두지 않아. 요원이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건데? 우린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알아. 은비는 말했다. 그래서 싸울 거야. 태성이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다. 은비. 둘 중 누구든 섬을 위험하게 한다면 난 상대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블랙 이글 시절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요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장은비, 네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지? 은비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이제야 평화를 찾았거든. 검요원의 후퇴. 은비의 결의에 요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기묘한 감정의 흔적이 스쳤다. 존중, 판단, 망설임. 마침내 그는 무기를 내렸다. 오늘은 물러난다. 은비는 눈을 좁혔다. 하지만 기억해라. 요원은 말했다. 팔코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넌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요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마지막 대화. 요원이 사라지자 태성은 묵묵히 은비를 바라보았다. 은비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왜 나를 막았어? 은비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이미 많이 더럽혀졌어. 그래도 넌 선택할 수 있어. 은비가 다가가 그의 가슴팍에 손을 댔다. 나도 선택했어. 15년 전. 그리고 지금도. 태성의 눈이 흔들렸다. 너는 이제 어디로 가려고? 여기. 은비는 단호히 말했다. 난 서광도를 떠나지 않아. 태성의 눈빛이 아프게 떨렸다. 그러면 넌 네가 가야 할 길로 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의 길은 여기서 끝이야. 서로 다른 곳을 향해야 해. 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은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넌 나를 잊어도 돼. 한참의 침묵 끝에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이제 너를 볼 수는 없겠지. 그리고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은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성. 그는 멈춰섰다. 네가 그만두면 이 섬은 평화로워질 수 있어.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라면.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장면, 바다에 던져진 과거. 다음 날 은비는 회터 뒤편 해변에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금속 상자. 블랙 이글 시절의 기록, 전투 당엄, 노트, 사진. 모든 과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제 끝내자. 은비는 상자를 열고 하나씩 바다에 던졌다. 사진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파도에 젖어 사라졌다. 단검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그것을 조용히 손에서 놓았다. 단검은 달빛을 머금고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잘 가, 이글. 이제 남은 것은 서광도의 작은 빛뿐이었다. 대리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섬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웃으며 뛰어다녔다. 소희가 은비에게 물었다. 언니, 이제 괜찮아. 은비는 밝게 웃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세련된 외모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카메라 가방을 맨 익숙한 얼굴. 혹시 장은비 씨? 은비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설마. 여성은 미소 지었다. 저예요, 소라예요, 엄마. 은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동안 잃었던 가장 소중한 존재딸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은비는 웃었다. 여기서 함께 살자. 바다에서는 햇빛이 반짝였고 한 마리 갈매기가 넓게 날아올랐다. 그 순간 서광도는 다시 한번 은비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진짜 평화를 찾아도 돼.